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고금리 속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 경신을 2달 연속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이 원인인데요. 특히 최근엔 50년 만기 주담대까지 등장하면서 가계빚 상승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저금리 시대처럼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과연 금융당국의 판단처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건 아닌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또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 금리는 오르는데 가계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기 폭탄이 이제 하반기 경제 리스크로 이제 부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아직 올 말까지는 인하의 가능성은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 사실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지금 경착륙을 일단은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거의 기정사실화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따라서 지금 상승하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조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계대출이 그동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다시 상승세를 시작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지금 4월부터 그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을 상승하는 견인하는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네. 즉 주택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택을 구매해야 되겠다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으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계대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 관련된 이제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대치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지난달 7월에 이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그 전월 대비해서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시중 5대 은행만 봐도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더 문제는 지금 8월 달 들어서 한 10일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10일 만에 1조 2천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거든요. 전월 네. 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증가세가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더 주목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나도 지금 일단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사자 이런 기조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집을 살 타이밍이 맞는 건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주택 시장에서 매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좀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이 앞으로 그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이유 크가 두 가지는 첫 번째로 공급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이랑요. 네. 인허가 물량을 보면 지난해 그러니까 동기간 대비해서 착공 물량은 한 47% 이 정도 줄었고요. 네. 인허가 물량은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주택이 착공이 되어야지 그리고 시장에 공급되어야지 될 텐데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요인들도 있고 거기에 최근에 그 건설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안전에 조금 더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더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분양가를 많이 올리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공급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차라리 해외로 눈을 돌리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이 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요를 많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자금줄을 좀 확산시키는 그런 이게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이제
중과세를 좀 완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자금줄도 좀 공급을 하고 그런데 주택 공급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렇기 네. 때문에 수요는 올라가면서 공급은 줄어드는 이런 전망하에 앞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확산시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유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번 달 들어서 열흘 동안에만 벌써 1조 2천억 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더 이렇게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가파른 증가세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사실 주택 가격이 강보합 쪽으로 갈 거다라고도 저도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보면 2020년하고 21년에 주택 시장 굉장히 좋을 때 인허가 받고 착공 들어갔던 게 올해 많이 하반기에 사실 공급 물량이 하반기에는 좀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 서울만 해도 뭐 원베일리도 있고요. 그리고 개포 쪽에도 꽤 이제 많은 입주가 남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강보합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고 이 PIR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막 아주 빠르게 막 증가할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주택 가계부채라는 것도 지금 다시 반전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이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면에는 사실 올 초부터 그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이 아주 가파르게 소진됐던 것이 있고요. 지금 한 80% 정도 소진됐다고 하고 정책 당국은 이미 쓸 사람들은 다 거의 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얘기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또 다른 주범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언가들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저는 요것들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근데 그 가파르기가 저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가파른 건 아닌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 교수님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그 규제 완화 부분도 주담대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양도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그런 세금을 이용해서 주택 집값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집값을 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대출 규제나 이런 것이 구애를 별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서민들은 집을 사기에 조금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좀 안 사고 집값이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자산의 좀 수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집값을 이제 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주택으로도 눈을 돌리는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이제 수요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이런 중과세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수요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중과세를 완화하거나 하는 규제 완화를 하는 부분들이 수요를 좀 일으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도 사실은 그것을 의도한 거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수요를 좀 일으키려면 네.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하에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정부 규제 완화 때문에 이 시장이 조금 이제 회복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출이 확 늘어나니까 금융당국도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지적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좀 짚어보죠.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제 은행권에서 나오면서 이게 그 총부채 상환 원리 비율, 그러니까 그 DSR 규제 우회 방안으로 지금 분석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회가 된다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0년 갚아야 될 걸 50년을 갚으니까 갚아야 될 이자 자체는 늘어나는데요. 근데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자기 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거를 전체 갚아야 될 금액을 40으로 나누던 걸 50으로 나누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 50으로 나눈 데서 이 효과가 더 커지면서 자기가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이제 DSR 40% 규제를 조금 우회하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최근에 그 금융권들이 앞다투어 이런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결국은 요것이 다시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50년 만기 주담대가 나오면 대출이 더 늘어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그 옵션이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요.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현재는 적지만 이제 미래에는 소득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현재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는 기초를 좀 다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50년 만기 상품이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이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50년 만기 상품이 나온 것이 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50년 만기 상품이 나오더라도 뭐 그걸 굳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매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 50년 만기 상품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적인 뭐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뭐 도입이 뭐 신한은행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은행까지 이제 이거를 뭐 금융당국에서 나이 제한을 둬라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으로 지금 흐름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을 두면 대출이 좀 제한될까요? 허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나이 제한을 두면 대출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 제한에 걸리는 분들의 대출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 또 형평성의 문제로 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몇 살까지는 그 대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몇 살까지는 사실 그 대출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출 자체를 줄이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사실 LTV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한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의 가치에 따라서 사실 받을 수 있는 양이 또 달라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건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칸막이를 딱 만드는 정책인 거죠. 사실 경제학자들은 가격에 칸막이 만드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이 제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두는 부분이 이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50년 만기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나이 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50년 만기인데 만약에 뭐 한 지금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50년 그렇죠. 이후에도 이제 생존해 계실까 이런 부분인데요. 네. 사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간에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네.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상환을 하니까 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대출 상품을 이제 빌려서 갚아 나가기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는데 뭐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풀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대출이 좀 제약되는 효과는 있긴 있겠지만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또 다시 영끌족이 출현하는 그런 상황으로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연령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앞서 금융당국 제재하기보다는 가계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고정금리로 계속해서 이제 뭐 저금리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공급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정부 정책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 좀 급변침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 유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의 분위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만은 막아보자라는 게 최근의 분위기였다면.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계부채가 늘고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다르게 반대로 또 이제 꺾는 거죠, 정책을. 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혼란들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 그 특례보금자리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분들은 대부분 다 받은 상황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정부가 더 그런 쪽의 정책, 네. 또 확장적인 정책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미 이제 80% 정도 자금이 소진된 상태라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1월 달에 출시하면서 1년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1년 전에 소진될 경우에 그래도 남은 이제 1년 기간을 채워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물론 그런 이제 그 주택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대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뭐 이자 부담을 줄여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긴 했지만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그런 이제 의도가 굉장히 다분했었는데 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정책을 더 계속 운영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이자 비용 부담을 좀 줄이는 사람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를 가지고 요 시스템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수요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정책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지는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계속해서 주담대에 집중을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설립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지금 나오는데 먼저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출을 받는 이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좀 꺾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정부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을 이제 제공하는 싼 금리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환 대출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니까 사람들도 열심히 그걸 찾아보고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들이 최근에 이제 취급한 그런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한 60% 정도는 다른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제 넘어온 경우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인터넷 은행이 설립된 취지가 아무래도 중신용자들 아니면 네. 저신용자들의 그런 대출을 조금 제공하는 이런 것에 이제 치중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현재 설립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뭐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 은행들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제한을 해서 인터넷 은행들로 하여금 이런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어떤 제한을 건다든지 하는 네. 것이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옵션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뭐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좀 지목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허 교수님 입장이라면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DSR 규제가 제일 강력한 규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건 정부에서 안 한다고 지금. 네, 하고 안 한다고 있잖아요. 하는데 사실은 사실 DSR 규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존까지도 루폴이 많아서 조금 중간중간에 비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였지 이것들을 조금 더 촘촘히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강력한 툴은 결국 DSR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은 사실 정확히 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DSR 규제를 좀 강화하면 좋겠지만, 네, 현실에서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만들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 가계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 집값이 이제 뭐 이를테면 주택 공급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급이 위축되더라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DSR 규제라든지 이런 네.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결국에 자금줄을 좀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DSR 규제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역전세난이라든지 네. 그때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대책으로 DSR 예외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DSR 규제가 약간 유명무실해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좀 DSR 아니면 뭐 그런 관련된 그런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건전성 심사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가계대출의 한도 자체를 조금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규제를 저는 지금이라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 이외에 사실은 금리를 높이면은 이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가 있겠지만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 듯이 현재 가계대출 말고도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하는 다른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 가계대출만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미시적인 정책 툴을 이용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금리도 좀 살펴보죠. 결국은 뭐 우려되는 게 지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뭐 연체하거나 못 갚는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주담대 금리만 놓고 보면 지금 벌써 고정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지금 5%, 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를 넘어서 7%로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허 교수님 이거 얼마나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좀 상승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제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좀 있는데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이 생각보다 경기가 연착륙하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조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으로 오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9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채나 그것에 연관된 은행채 금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또 우리 코로나나 아니면 작년에 뭐 레거랜드 사태나 여러 가지 그 채권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좀 그것 때문에 유동성 규제를 좀 유예해줬던 것들이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들도 예금을 좀 더 유치해야 되고 예금 금리를 좀 높여야 되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은행의 뭐 자금 조달 비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출 금리가 뭐 앞으로 좀 당분간은 조금 상승 추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허 교수님께서는 당분간 이제 오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유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도 당분간 그렇게 크게 내릴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뭐 대내적 요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해서 뭐 유동성 네. 커버리지 비율 맞춘다든지 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요. 사실 지난 상반기에 미국 국채 금리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없다.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은 종료됐고 네. 곧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다시 반전이 돼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금리가 추가가 있던지 아니면은 동결될 것이구나 이런 기대가 자리 잡으면서 국채 금리가 상당히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에 뭐 그 피치사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이제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당장 갑자기 뭐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 금리가 뚝 떨어질 일은 없고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 기간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와 좀 연동이 좀 강하게 그렇죠. 돼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군요.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그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 여파는 얼마 동안이 이어질까요? 사실은 그 강등한 그 자체의 이벤트는 그렇게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2011년 8월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스탠다드 앤 푸어에서 신용 등급을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는 굉장히 여파가 크고 좀 컸습니다. 그래서 뭐 증시도 크게 하락하고 15% 정도 하락하고 굉장히 컸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 간의 그 재정 그 부채 한도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미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요거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사태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있고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아직도 완전히 이제 진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물가가 좀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금리가 상당 기간 오랜 그 높은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몇 개월간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지 않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명목금리는 또 올라갈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이 피치사에서의 신용강등 그 등급 강등 효과가 좀 사라지더라도 그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질 그런 요인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추론을 해보면 결국은 연준에서 뭔가 금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긴축 기조가 이제 끝날 것이다라는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야 시장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시그널이 언제쯤 나올까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시그널이 뭐 올해 내로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연준의 긴축 기조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높은 금리 수준으로 좀 더 가야 된다라는 게 결국 이제 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9월에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뭐 좋은 거냐 아닌 거냐, 그럴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긴축 기조 자체가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사실은 뭐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저는 되게 찻잔 속의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이틀 그렇습니까? 정도 효과가 있다가 다시 국제 금리가 떨어졌는데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사실 견조하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그게 2011년, 12년 전이랑 결국 굉장히 다른 점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틀 것이냐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인을 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뭐 올해 내로 그런 사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빨라봐야 뭐 내년 한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 돼야지 그런 시그널이 슬슬 나오면서 연준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사전에 깜빡이는 조금 더 켜주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느끼기에는 한 뭐 올해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연준에서는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그게 이제 뭐 거쳐서 우리 가계대출 문제하고도 이제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멀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연준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로 이때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월 달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으니까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미 연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준으로 5.5%인데요. 이 미국에서 이제 중립금리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한 3% 위아래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디플레이션을 촉발하지도 않는 그런 금리 수준인데 요거보다 5.5%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5.5%에서 조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긴축적인 즉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뭐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긴축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 모든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 고용은 계속해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아직 꺾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4.4%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3.5%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임금 상승률이 좀 내려와서 물가가 완전히 꺾이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제 중립적인 수준으로까지도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으로 오래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가계부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지금 좀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시중은행들 예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금 금리가 지금 가계 대출을 지금 가계 대출을 이제 자극을 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정 금리랑 뭐 변동 금리 다 지금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신 경쟁 은행들 간의 이 수신 경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국에서 개입을 해서 어쨌든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담대 금리도 좀 떨어지는 여파가 있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뭐 그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 작년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올해랑 달랐는데 가장 크게는 뭐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모드였었던 게 작년에 달랐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하나둘씩 나왔던 게 작년 경제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PF,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도 생기면 사실 우리 경제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제 도모했던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약간 무드가 바뀐 게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할 것 같고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가계부채가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저희는 몇 년 전에도 겪어봤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정책, 거시 건전성 정책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은 당국의 고민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무리가 없고 쉬울 텐데 오히려 지난해에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모두 동의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가계대출을 보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안 돼. 그리고 물가를 잡는 입장에서는 금리는 동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경기를 또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네.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 툴을 가지고 모든 그런 목표를 전부 다 달성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툴과 미시적인 툴이 조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민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 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